남양주 화도읍 마석, 이곳을 사람들은 마베리아라고 부른다. 터널 하나, 요금소 하나 차이인데 그 하나를 넘어서면 온도가 2, 3도 더 떨어지며 요상하게도 추워진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내가 주로 살았던 곳은 부산처럼 따뜻하거나 플로리다처럼 더운 곳이라 마베리아에서 맞이한 첫 겨울은 충격 그 자체였다. 11월에 눈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눈이 몇 날 며칠 내리는 것도 신기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시간마다 쌓이는 것도,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도 도로 위는 제설 작업으로 금방 깨끗해지는 것도 놀라웠다. 평생 사본 적 없었던 롱패딩은 내게 갑옷이 되었고 장갑과 모자, 부츠 등의 무장 아이템을 하나씩 갖춰갔다. 이전에 한두 번 보고 경험하긴 했어도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처음이었다. 몸도 적응을 하느라 그랬는지 첫 겨울은 많이 아프기도 했었다. 너무도 추운 이곳의 겨울이 처음에는 싫기만 했다. 따뜻한 날들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었다. 겨울이란 계절은 내게 생명력의 끝을 알리는 시간, 정리의 시간, 떠나보냄의 시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쓸쓸한 계절이었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계절이었다. 그 겨울이 나에게 선사하는 더없이 고맙고 아름다운 선물을 발견해 누리기 전까지 말이다. 겨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세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다. 종량이 있네요. 조금 전 촬영한 내 시트를 들여다보는 의사가 말했다. 순간 종양과 종기가 헷갈렸다. 종양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 머리가 멍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는 뇌종양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선생님께 되물었다. 네, 뇌종양이죠. 대답은 간단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기가 차서 물었다. 흔하지 않지만 아주 없지는 않죠. 의사가 말했다. 종양의 크기가 3cm 이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뇌압이 올라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세브란스나 서울대 병원에 연락을 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안 되면 응급실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서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주위의 모든 소리는 음소거가 되었다.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정작 온몸은 얼음이 되었고 그 상태로 서서 같은 말만 몇 번째 반복하고 있었다. 병원에 오기 전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불과 3시간 전인데 그때와 지금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뭐가 있을지 모를 앞날은 그저 두렵기만 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2달 전 세돌을 맞이해 생일 파티를 한 우리 집 4살 아들. 아이는 낳지 않고 살겠다던 우리 부부에게 5년 만에 선물처럼 온 아들이었다. 아이를 키우며 난 아이보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택할 거야 했던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후회가 될 뻔한 이야기였는지 말대로 되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런 우리 아들에게 뇌종양이 생겼단다. 여전히 해맑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났지만 이내 닦아냈다. 난 엄마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어디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일단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교회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소아과 교수인 언니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물은 뒤 바로 서울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마침 다음날 첫 타임이 하나가 취소가 되었다며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급히 예약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하시는 선생님이신지 물어보기도 했다. 저희 병원 선생님들은 다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확신에 찬 말투에 진정성이 느껴져 왠지 안심이 되었다. 한 달 전부터인가 아이는 잘 노던 중 한 번씩 아! 하며 머리를 만졌다. 그러다 이내 또 뛰어놀고 해서 별일 아니겠지 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새벽에 아이가 우는 소리에 놀라 우리 부부는 아이 방으로 뛰어갔었다. 목 뒤쪽을 만지며 아야! 하고 우는데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던 울음소리였다. 아이는 태어나 한 번도 이처럼 날카롭게 울거나 오래 울어댄 적도 없어 정말 어딘가 많이 불편하긴 한가 보다 했다. 그럼에도 나는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성장통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 다음 새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신랑은 자신이 연차를 내고 아이와 병원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신랑이 예민하다며 마지못해 병원을 따라 나섰다. 늘 가던 대학병원 소아과로 향했다. 선생님은 성장통일 수 있다며 일단 지켜보자 하셨고 원하면 온 김에 CT를 찍어보라고 했다.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하는 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찍어보자 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여전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다음 날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다. MRI 촬영을 마치고 담당 교수님을 만났다. 영상을 확인한 선생님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고 그 길로 바로 입원을 했다.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날이었다. 아이가 무서워하고 겁먹을까봐 아이에게 익숙한 친구와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져다 두는 등 병실한 좁은 우리만의 공간을 나름 편안하고 안락하게 꾸몄다. 주사 바늘을 하나 꽂고는 있었지만 수술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는 돌아다닐 수 있어 하루 2번 휴게실에 내려가 맛있는 것을 고르고 먹는 소소한 재미도 누리기도 했고 아이에게 만병통치약인 뽀로로와 엄마 까투리 영상을 보기도 했다. 하루 이틀 그런 일상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갔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이를 한 발치 떨어져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아내거나 눈을 깜빡거려 눈물을 집어넣었다. 나의 불안함과 슬픔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수술을 지금과는 다른 아이가 내게 돌아온다면? 지금처럼 걷고 뛰지 못한다면? 아이가 뇌종양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도 불과 2살 시간 차이로 이렇게 완전 달라졌는데 수술 이후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오래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과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만약에 라고 했던 일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사랑할 것 같았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아이니까. 우리에겐 매일 매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나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유효한 시간이었다. 내일 일을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지금 많이 보고 많이 웃고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싶었다. 이 시간을 걱정하고 슬퍼하며 흘려보낸다면 분명 나중에 그때 조금 더 보고 웃어줄걸, 놀아줄걸, 안아줄걸 하고 후회할 것 같았고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수술이 가까워진 어느 날 밤, 또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정말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이 무거운 질문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고 두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그 이유는 후회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매 순간을 정말 잘 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도 아이를 키우며 힘든 적이 없었다.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해왔던 터라 체력도 있었고 잠은 원래 많이 없는 편인데 아이도 수면 훈련이 되어 있어 체력적으로 별로 힘든 것도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이만큼 여유로웠던 날들이 없었다. 요로역류가 있어 열만 나도 신장에 이상이 갈까 소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튀어갔고 영아 아토피가 있어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을 다니기도 했다. 남들 하는 만큼 걱정도 하곤 했지만 아이가 커가며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도 조금씩 완화되어 갔고 그것보다 아이로 인해 뭐 하며 놀지? 어디 가보지? 뭘 먹지?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음에 나는 감사했다. 친엄마가 내가 4살, 동생이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며 문득 나도 이른 나이에 아이를 두고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른 나이부터 타향살이를 했고 부모와 산 날보다 남편을 포함한 남과 사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엄마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나의 마지막 날에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분명 내 엄마는 2딸과 하고 싶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이다. 소원이었고 꿈이었던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엄마의 몫까지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아이와 매일을 재미있게 보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한 동네 친구는 아이를 키우며 보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 추억 덕분에 또 살아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동네 엄마들까지 동원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잘 보내왔다. 그래서 고요했던 그날 밤 나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참 재미있게 잘 살아왔다. 그렇다면 뭐? 앞으로도 재미있게 살아가면 된다. 똑같은 출산과 육아가 누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이 시간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깜깜했던 앞날에 깜빡이던 가로등 불이 탁 하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라 각종 단체에서 선물을 참 많이 나눠주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산타가 다녀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산타 분장을 한 산타도 있었고 때론 그 산타가 우리 주위의 친구, 이웃, 동료들이 되기도 했다. 아이는 산타와 사진을 찍기도 했고 하루에 선물을 몇 개씩 받는 날도 있었다. 때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동생은 조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나르기 시작했고 1-2살 터울로 많은 조카들은 아래층 휴게실에서 아들과 하루 한 번씩 놀다 갔다. 신랑은 한동안 휴가를 냈다. 아니,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줬다. 회사에서 임원분들이 오셨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회사는 걱정 말고 아이 수술과 치료에 신경 쓰라고 했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가정을 지원해 주셨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병문안으로 오기도 했고 매일같이 기도해주며 좋은 말씀을 보내주기도 했다. 우리를 아는 지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 전국 각처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계셨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하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직접 만나거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다 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하루를 채우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상황은 절박하고 처절한데 실제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니 감사가 넘쳤다. 셋이 맞이하는 하루에 감사했고 맛있는 병원 밥과 편의점 김밥 그리고 동생과 친구들이 주고 간 음식들로 몇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우리와 함께 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호의에 감사했고 옆에 새로 사귄 병동 보호자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으며 정말 최고의 의료진들과 그들의 돌봄에 감사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신랑과 웃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 하루가 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간간히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수술 하루 전. 수술을 하려면 아이의 머리를 삭발해야 했다. 머리를 미는데 마음이 복잡해졌다. 드러나는 예쁜 뒤통수를 보며 다행이다 싶다가도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에 우스워하다 뭘 아는 것처럼 다시 의젓한 모습의 아들을 보고는 또 마음이 짠해졌다. 울고 웃는 사이 아이는 통통한 동자승으로 변했다. 수술 전 마지막 밤. 아이는 여느 때처럼 함께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다 잠에 들었다. 나는 잠이 든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울다 웃다 하며 밤을 지새웠다. 수술날 아이를 들여보내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서준이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예쁜 꿈 꾸고 우리 조금 있다 만나자. 눈물이 흐를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끝까지 붙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아이는 내 손을 떠났다.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나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랑과 병원 교회에 가서 너나 할 거 없이 울었다. 그러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꼬박 잠이 들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다. 동생은 중환자실 앞을 지켰고 우리는 그 와중에 또 간호를 해야 하니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수술이 끝났다며 교수님이 나오셔서 수술은 잘 됐고 보이는 종양은 잘 드러냈다고 상황을 알려줬다. 출혈이 많아 수혈을 한 팩 정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중환자실로 면회를 갔다. 아이의 얼굴과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었고 옷 주위로 피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손 놓아 보냈던 아들이 다시 내 품에 돌아왔음에 안도했으나 수술 후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실제로 마주하고는 그 모습이 처참해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이 힘든 수술을 잘 견뎌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다. 앞으로 수술 후 내 주위로 붓기가 빠져야 하고 휴유증은 없는지 잘 지켜봐야 했다. 어떤 신경을 건드리면 하체에 마비가 오고 어떤 신경을 건드리면 감정 조절을 못할 수 있다며 전공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잘 지켜보라고 하셨다.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은 2018년 12월 18일이었다. 아들은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을 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끝도 없이 먹을 것을 찾아 살이 포동포동해진 것 외엔 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딱 하나,
내 안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 검사였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종양이 양성일 거라 생각하셨다. 하지만 종식 검사 결과를 봐야 확실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셨다. 아이들의 종양은 양성보다 악성일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종양은 전이가 빨라 생존 기간이 길지 않고 생존 환율도 낮다는 것을 검색을 하며 알게 되었다. 악성일 경우엔 이후 항암 치료를, 양성일 경우엔 수술로 끝, 이후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수술날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는 날이 아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던 것 같다. 교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아니, 조금 있다 오시면 좋겠다 싶었다. 드디어 회진 시간이 다가왔고 교수님이 오셨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양성이네요. 회복되는 거 봐서 퇴원합시다. 할렐루야. 그 순간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고 침대 앞 그 좁은 공간에서 나는 얼마나 콩콩 뛰었는지 모른다. 12월 25일 우리 세 가족은 소망대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순간이 기적이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친구네 가족은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서준이가 건강해져 봄에 같이 캠핑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감사하게도 그해 봄 우리는 함께 캠핑을 떠났고 아이의 친구들은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기뻐했다. 2023년 3월 4일 겨울 방학이 드디어 끝이 났다. 누군가 내게 겨울은 여전히 생명의 역의 끝을 알리는 시간, 정리의 시간, 떠나보냄의 시간, 그래서 더없이 쓸쓸하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계절이냐고 묻는다면 20%는 맞지만 80%는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내게 겨울은 오히려 보내기 아쉬운 계절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이 오고 강이 얼어붙은 이 계절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눈이 오면 내추럴 가든이라는 카페에 전화를 건다. 길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달려간다. 통창을 통해 정원 위로 소복히 내리는 눈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감상하기도 하고 눈이 쌓이면 정원이 있는 또 다른 카페에 연락을 해서 썰매를 탈 수 있는지 물어본다. 낮은 언덕이 있는 동네 카페는 겨울이 되면 썰매를 가져다 놓는데 썰매로 눈을 꾹꾹 눌러 길을 만든 뒤 타고 내려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강이 얼면 강 위로 얼음 썰매를 타기도 하고 아이들과 냇가 얼음 속 하석이 된 나뭇잎을 구출하기도 하고 얼음을 부셔 놀기도 한다. 그뿐이랴 올 겨울은 겨울 휴양림의 매력에 빠져 휴양림을 2번이나 다녀왔고 참 겨울 설사는 또 얼마나 재밌고 멋진지 겨울은 진짜 놀 것이 많은 신나는 계절이다. 이 겨울을 보내며 아들에게 말했다. 올 겨울도 진짜 잘 놀았다. 사실 2018년 우리의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한편으로는 비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같은 날 오후 우리와는 다른 결과를 들은 엄마가 자리에 주저앉은 모습을 나는 보았다. 너무도 예뻐서 내가 보고 또 봤던 7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몇 개월 뒤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다. 또 다리가 아팠던 한 형아는 한 달 동안 정형외과를 이리저리 다니다 결국 마비가 오고서야 뇌의 문제인 줄 알고 오긴 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장애를 가지게 되기도 했고 불치병으로 1년중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도 만났다. 그 외에도 추적 관찰로 1, 2년에 한 번씩 병원을 갈 때마다 각 처에서 온 아픈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된다. 아프질 않길, 건강해지길,
부모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길. 겨울은 오지만 이제 또 간다. 춥고 시리고 아리며 눈이 덮이면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때도 있다. 이런 고통과 불편함이 있지만 겨울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 분명 있다. 그리고 올해 나는 겨울의 아름다움은 겨울이 겨울다울 때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해 겨울 동안 왜 이리 춥냐고 불평했었는데 강이 얼지 않을 만큼 춥지 않았던 올해는 썰매를 타기 위해 얼음이 얼기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마저도 금방 녹아 딱 이틀 탈 수 있었다. 겨울이 추워야 다음에 해충도 덜 생기고 눈이 내려야 썰매도 탈 수 있다. 겨울은 원래 겨울다워야 하는 게 맞고 나는 내 나름대로 계절을 잘 나면 되는 것이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인생의 희노애락에는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즘 무슨 일이 생기면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여유가 생겼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들여다보고 매 순간을 밀도 있게 누리다 보면 인생이 건네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인생의 끝에 다다를 날이 올 테고 그날이 오거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잘 놀았다.